여러분, 오늘이 구정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구정 연휴 마지막 날 오후 6시 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녁 6시 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 질서가 꽉 잡혀 있고, 제도가 꽉 잡혀 있으니까 빨갱이가 없는 것 같지, 실제는 빨갱이가 많다는 겁니다. 이 숨어 있는 빨갱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사일이 날라와 터지고 폭탄이 날라오고 터지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막 미사일이 날라오고 폭탄이 터지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면은, 이제 내 세상에 왔다 하고 본심을 드러내는 빨갱이들이 많아진다고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제도라든가 법 이런 데 억눌러 가지고 질서가 꽉 잡혀 있으니까 본심을 드러내지 않다가 미사일이 날라오고 터지고 사회가 혼란해지면은, 그때 가서 내가 빨갱이다 하고 이렇게 본심을 드러낸다는 거죠. 참 이게, 그래서 지금도 말이죠, 빨갱이들이 자꾸 빨갱이 하면 또 빨갱이에 대한 그런 역겨운 그런 기분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 빨갱이들이 뭐 민주화 인산이 민주화 투쟁 인산이 뭐 어쩌고 이런 말로 위장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지구상의 불행이라는 건, 특히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의 공산주의라는 그런 이념이 생겨난 거, 그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불행이 된 거죠. 6.25가 뭐겠습니까? 6.25 전쟁이 바로 이념 전쟁이었었거든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전쟁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반도는 정말 이 이념의 홍역을, 이념의 그런 질곡을 굉장히 혹독하게 알았다. 그 질곡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 모든 지구인들한테 불행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내가 얘기했듯이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부모들이 살았을 때 내가 이렇게 고향에 가니까 부모들이 나보고 묻더라고. 야, 너 뒤를 밟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나한테 직접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럼 뒤를 밟는다는 사람이 너무 밥 먹고 할 일이 없는 사람인 모양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권을 노리고 김대중 대통령 같이 이렇게 대권을 노리고 이랬던 사람은 뒤를 밟는 사람이 있겠죠. 형사들이 뒤를 밟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대통령 자리를 노리고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고 재벌이 되겠다고 하고 이런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을 뒤를 왜 밟을까요? 난 이렇다고 봅니다. 평범한 사람을 뒤를 밟는다는 거는 저 녀석이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래서 뒤를 밟는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또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길어지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한번 했습니다. 또다시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내가 강원도 시골에서 중학교 과정에 대안학교를 다닌 적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학교 과정에 대안학교를 다닐 때에
이렇게 그 월간 잡지가 있었어요. 학생인지, 그때 월간 잡지가 학생인지 하여튼 뭐 그런 월간 잡지가 있었다고.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월간 잡지가 있었어요. 내가 그 월간 잡지를 구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월간 잡지를 보면은 그 광고에 어떤 광고가 나오냐면은 해외 친선협회, 아니 이런 광고가 나온 거야. 근데 그걸 읽어보면 펜팔 친구를 알선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 그 사무실에다가 돈을 송금하면은 외국의 그 펜팔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네. 해외 펜팔을 하라는 거지. 당신들 하나하나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민간 외교관이다. 그러니까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외 친구를 사귀고 펜팔해라.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돈을 마련해가지고 정말 그 해외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보냈어요. 송금을 했더니, 내가 그 희망 지역이 있습니다. 그 해외 펜팔 친구를 소개시켜달라고 신청할 때 어느 지역이었으면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유럽, 그 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뭐, 미주 지역, 캐나다 미주 지역, 그 다음에 뭐, 남미 지역, 아프리카, 뭐 이렇게 중동 지방 이렇게 여러, 나눴어요. 그래서 나는 유럽 쪽에 이제 네덜란드 여학생을 소개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해서 보냈단 말이죠. 왜 내가 네덜란드를 선택했느냐면은, 네덜란드가 이 스토리가 많습니다. 왜 어떤 스토리가 많냐면은, 네덜란드는 우선 그 바다보다 육지가 낮은 나라다. 이래가지고 바닷물이 육지로 많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덜란드는 바닷물을 퍼내는 풍차가 발달했다. 네덜란드 나라에 가면은 아름다운 풍차가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튤립의 나라. 여러분들 그 봄이 되면 그 튤립 꽃이 피잖아요. 그 네덜란드 국화가 아마 튤립인가 그렇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덜란드에는 튤립을 많이 기른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고 또 한 가지 스토리는 뭐냐면은 이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 그 하멜이 이 상선을 타고 이렇게 일본 나가사키까지 오다가 거의 나가사키까지 거의 다 왔을 즈음에 폭풍우를 만난 겁니다.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표류하게 된 거예요. 이 배 널빤지 하나 붙잡고 이제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표류하다가 제주에 표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이 조선의 나라 제주도에 표착했던 것이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도 내가 약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왜 약한 거 아니? 약하다 소리를 왜 내가 많이 들었냐면은, 이 체중이라는 문제, 체중이 얼마나 가느냐. 이거를 여러분들 그 직장이나 학교 같은 데서는 해마다 신체 검사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해마다 신체 검사를 해요. 신체 검사를 하면 키를 재고 이제 몸무게를 잰단 말이죠. 근데 우리 반에서 이제 키가 크고 등치가 큰 애들은 몸무게가 꽤 나가는데, 이승열이는 그렇게 등치가 있는 애들에 비하면은 뭐 몸무게가 형편없이 가볍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약하다 소리를 듣고, 우리 그 고향 동네 사람들한테도 약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몸무게가 많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체격이 커야죠. 키가 크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근육도 있고,
체격 자체가 커야 이 몸무게도 나갈 게 있는 것이지. 키가 조그맣고 배짱 말랐는데 몸무게 나갈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귀에 딱지가 약하다는 게 딱지가 붙어가지고, 야, 이제 시계량을 해보자. 속된 말로,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계량해가지고 했다잖아요. 농산물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이 시계량을 하자. 참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네덜란드인이 가장 건장하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인이 가장 키가 크고 건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네덜란드 여자하고 잘 사귀어봐가지고 결혼까지 해서 애를 낳으면은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좀 체구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좀 이 시계량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내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습니다만은 서양 사람들을 그렇게 내가 동경했어요. 서양 사람들 이렇게 머리 노란 그 금발의 서양 사람들을 그렇게 동경했단 말이죠. 그게 왜 동경하게 됐냐면은 동양 사람들은 과학적인 마인드가 예전에 보면은 과학적인 마인드가 없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상당히 과학적인 사고를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그래가지고 내가 이 서양을 어려서부터 동경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 복잡한 연유 때문에 내가 네덜란드 여학생을 신청해서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여학생을 소개받았어요. 소개받아서 편지를 했는데 그러니 시골에 대안학교 시골의 중학생이니 영작신이 실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영작 실력이 형편없는 거죠. 그렇게 신청을 했더니만은 그 네덜란드 여학생을 하나 이제 소개해주는 그게 왔더라고.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에 보낸 게 뭐냐면은 예문. 편지를 외국 친구한테 편지를 쓸 때 써먹을 수 있는 예문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냈더라고. 그러니 그때 시골 대안학교 중학생이 영작 실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형편없죠. 그러니까 그 예문이라고 보낸 거를 그대로 베끼는 거야. 그래서 또 보내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항공 우편이란 게 봉투 가장자리가 이렇게 알록달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편지를 보내면은 답장이 와요. 답장이 오는데 그 답장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렇지, 강원도 시골이라고 해도 그렇지, 아무리 국제 우편이라고 해도 그렇지, 두세 달씩 걸려야 답장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펜팔 하다가 중단하게 된 게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늦게 오는 거예요, 편지가. 이게 왜 그런가? 그때는 내가 어린 나이에 그런 것까지는 내가 파악을 못 했었는데, 내가 지금 크고,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세상살이를 해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해외에 오는 편지를 그렇게 두세 달씩 지체가 된다면 내가 받았는가. 내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뭐냐면은, 서울에서 인류 학교를 다니는, 삐까 번쩍하는 학생이 펜팔을 했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형사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판단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판검사를 하네. 아버지가 장관을 하네. 아버지가 대학 교수를 하네. 이런 집 자손이 서울에 살면서 이렇게 외국 친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강원도 앞에도 산이요, 뒤에도 산이요. 바라보는 건 전부 산뿐이고, 그렇게 심심 깊은 산골에
농부의 아들이 그렇게 해외 편파라는 거야. 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형사들한테 이 안테나에 걸린 거야. 형사들이 이렇게 안테나를 고쳐 세우고 있거든. 이 강원도 시골에도요, 형사들이 수시르고 그거를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첩자가 어떻게 돌아다니지 않는가. 더군다나 내가 살았던 강원도 지역은 아주 산골인데 또 이렇게 적접 지역이거든. 북한과 가까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거든. 그래서 그게 형사들 안테나에 잡힌 거야. 야, 이게 이놈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늦게 한 2, 3개월 지체시키다가 건네주고 이랬던 겁니다. 근데 그 배달부가, 우편 배달부가 와요. 한 두세 달 후에 편지가 오는데, 편지를 보내면 한 두세 달도 더 걸려. 한 서너 달이 지나가야 겨우 답장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이렇게 배달해주는 배달부가 나를 보면은 얼굴이 벌개져.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했다고 하지. 예. 아니, 그 산골에 사는 맨날 별 볼 일 없는 앤데, 그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들. 지금은 해외하고 이렇게 외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문밖에만 열고 나가면 외국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외국 사람을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해외여행도 자유화가 돼가지고 누구나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떠나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니까. 내가 그렇게 해외 여학생하고 펜팔하던 그런 시대에는 해외여행을 가려면요, 반드시 중앙정부를 거쳐야 갈 수 있습니다. 비자라는 것, 여러분, 여권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은 여권이 구청에서도 여권을 발급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여권을 발급받으면은 우선 중앙정부로 해서 끝까지 신원조회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어렵게 여권을 발급받으면은 여권을 받은 후에 외국에 나가기 전에, 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중앙정부에서 일주일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너 외국 나가면 함부로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얘기 하지 말 것이며, 정치 얘기를 일절 하지 말라. 외국 사람을 보고,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얘기 하지 말고 정치 얘기를 일절 하지 말라. 등등. 그리고 수상한 사람은 이렇게 해외에도 이 북한 대사관이 나가 있는 곳이 있으니까 북한 대사관이 있는 국가를 여행할 때는 조심하라. 이렇게 등등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던 시절이에요. 해외여행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하던 시절이 아니었다니까. 아니, 그런 시대에 그렇게 촌놈이 그렇게, 네덜란드 학생하고 펜팔하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형사들이 이렇게, 일부러, 형사들이 이렇게 편지를, 그 네덜란드 여학생이 보낸 편지를 형사들이 다 읽어보는 거야. 자기네들이 내가 읽어보기 전에 우선 형사들이 읽어본다고. 형사들이 그걸 다 읽어보고 한 2, 3개월 그렇게 질질 끌다가 이렇게 보내준다고. 그걸 내가 그렇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때는 내가 그걸 몰랐다고. 아니, 왜 이렇게 답장이 왜 이렇게 늦게 오나? 아니, 너무 강원도 시골에 순진했던 그 중학생이 뭘 알겠어요. 세상 물정 몰랐을 때인데.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고 세상 물정을 알게 되니까, 그때 그래서 그렇게 편지가 늦게 왔구나. 지금 그래서 내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껴도 나를 뒤를 밟는 사람이 있다. 내가 고향에 가니까, 내가 한 30대 시절인데, 그때 고향에 가니까 그때 우리 부모들이 살았을 때거든. 우리 부모들이 그러더라고. 야, 너 뒤를 밟는 사람이 있다더라.
혹시 저놈이, 이승열이 저놈이,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뒤를 밟는 사람이 있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카를 마르크스.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나는 이 잠을 자다가도요, 북한이 멸망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승열이 나를 보고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어쩌고 이런 얘기한다고 이승열이가 빨갱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나는 이 김정은 정권이 멸망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 공산주의 사상이 생겼다는 것, 그것이 큰 불행이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카를 마르크스, 이 사람 그 낯짝을 보십시오. 낯짝, 얼굴이 아니라 낯짝이라고 난 좀 하고 싶어요. 이 낯짝을 보십시오. 그냥 구렛나룻이라고 하잖아요. 턱수염. 머리하고 턱수염이 그냥 붙었잖아요, 완전히. 근데 콧수염은 까만데 이렇게 그 턱수염은 토해. 근데다가 이렇게, 그런데 의자에 앉아서 이제 품을 입고 사진을 찍은 건데, 본명은 카를 하인리히 마르크스, 1818년 5월 5일에 태어났다. 프로이센 왕국 라인란트 트리오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프로이센 왕국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그린 색깔이잖아요. 여기가 프로이센 왕국이 있었던 그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프로이센이라는 지역이 지금의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데입니다. 이게 이런 데 왕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망한 것이죠. 멸망한 것이죠. 내가 전번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국가라는 건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한민국도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러게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도 어느 한순간에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프로이센 왕국인데 지금은 없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독일, 오스트리아. 내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 왕국 라인란트 트리오에서 태어났다. 이 사람 이름을 보면은 하인리히 마르크스라고 했는데, 이 사람 이름이 풍겨주는 뉘앙스가 뭐냐면은 독일 발음이라고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프로이센 왕국에서 태어났긴 했지만 프로이센 왕국은 멸망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후에 이 프로이센 왕국이 독일, 오스트리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의 독일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은 1883년 3월 14일에 사망했다. 향년 64세에 사망했네요. 여러분, 1883년에 사망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갑신정변이,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갑신정변이 언제 일어났었냐면은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 그때 벌써 이 공산주의 이념이 싹 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영국, 잉글랜드, 런던, 사망한 건 이제 태어난 건 프로이센 왕국에서 태어났고, 지금의 독일 땅에서 태어났고, 죽은 거는 영국, 잉글랜드에 가서 죽었다. 그렇죠. 철학자, 언론인, 역사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이러네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서명, 사인을 한 겁니다. 이 사람 사인이 이런 겁니다. 프루시아는 왕국 출신의 철학자, 공산주의를 정립한 인물이다. 그렇죠. 공산주의 이론을 세운 사람이죠. 이 칼 마르크스가. 칼 하이니히 마르크스의 이름을, 칼 하이니 막스의 이름을 한국어로 쓸 때 칼을 하이니 마르크스라고 쓰는 것이 맞다. 다만 예전부터 칼 막스라고 불려진 까닭에 요즘에도 칼 막스라고 표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며, 이로 인해서 한국어 표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막스 표기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원음과 비슷한 발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막스는 모음이 하나밖에 없는 이름절짜리 이름인데 마르크스로 표기하면 사음절이 돼버리니 한글 그대로 발음하면 이 음절짜리가 원음과 비슷한 것은 사실이다. 외려 표기법에 따르더라도 관용어로 쓰이는 외려의 경우에는 허용해 준다는 규칙이 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라고 불리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칼 막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반면 칼 막스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애당초 한글과 알파벳은 음절 또는 형태소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에 1대1 대응하지 않으며 번역에는 한 언어가 다른 언어를 완벽히 재현할 수는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므로 굳이 발음에 근거한 관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드라이에서 디귿과 리을을 겹치거나 한글과 영어 발음의 음절수를 일치시키지 않듯이 막스를 막스라고 표기해봤자 1음절을 2음절로 늘린 것이며, 굳이 옛 한글까지 동원해 억지로 1음절로 만들려면 막스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마자에다가 리을, 기역, 시옷, 이 받침이 이제 세 가지 받침을 이렇게 쓰는 건데, 아니면 차라리 표준 한글 표기와 달리 모음이 없는 막 시옷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어 발음에 가장 가깝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칼 마르크스를 이 한글 소리로 이렇게 표기하는 표기법에 관한 문제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칼 막스라고 하는 게 맞는다고 보지만 마르크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한 비록 표기상으로는 기역, 시옷, 니은, 히읗, 리을, 기역 등의 온갖 곁받침이 다 존재하지만 에레오 표기법에서는 받침에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만을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어의 한 음절 끝에서 날 수 있는 실제 발음이, 잠깐만요. 이 마우스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마우스가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우스가 잘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하여튼 미안합니다. 이거 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러네요. 실제 발음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 옷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막스라고 표기해봤자 막스라는 발음으로밖에 소리내지 못한다. 리을, 기역 받침은 맨 끝에 오거나 자음 앞에 올 경우에 리을이 탈락되고 기역만 발음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막스라고 표기할 시에 부드러운 리을 발음은 애초에 소리나지도 않는다. 닭, 말다, 발다의 올바른 발음이 닭, 막다, 박다인 것과 같은 이치. 하물며 저 리을이 발음된다 하더라도 그게 R인지 L인지조차 보장할 수 없다. 굳이 한글로 독일어 원음과 비슷한 발음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칼말 흑스 정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 사람의 이름을 발음하는 한글 소리글로 발음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막스라는 표기는 운동권 일각에서 막을 이용해서 맑음, 맑다는 느낌을 주려는 뜻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막스 이외에도 애리어 표기법 제정 및 개정되기 전에는 에서부터 겹받침으로 표기된 애리어들까지 많이 있었다. 그러므로 맑음과 비슷해 보이려고 일부러 막스라고 표기했던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도 막스라는 번역어의 사용이 자주 보이는 건 차라리 용어가 수입된 근대 이후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 번역어에 의한 경로의 의존성 때문으로 보는 것이 맞다. 각 정파마다 번역어가 달랐고 그게 일종의 전통으로 굳어진 흔적인 셈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생애가 나옵니다. 이제 칼 막스의 이제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초상한 모양이죠.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마르크스. 이 마르크스가 태어난 집이랍니다. 이 집이. 마르크스가 태어난 집이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게 마르크스가 1883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거 봅시다. 마르크스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1818년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1818년에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1818년에 이 조선의 집이 조선 사회에 이렇게 있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초가집이었잖아요. 그저 잘 사는 양반이라 할 경우에는 기와집 그 정도뿐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초가집이라면은 흙담벽, 진흙담벽에다 그냥 이렇게 볏짚을 엮어서 한 거거든. 그런데 이때 그 당시에 조선 시대에 벌써 이렇게 이 독일 이쪽에는 이런 집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째 지금 우리가 사는 집 같은 집에서 몇백 년 전에 벌써 서양 사람은 살았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이 그때 조선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일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활동한다면 그는 유명한 학자나 위대한 현자 또는 탁월한 문학가일 수는 있으나 결코 완전한 인간, 진정으로 위대한 인간일 수는 없다. 온 힘을 다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택한다면 그 어떤 시련도 우리를 굴복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초라하고 제한된 이 이기적인 기쁨을 향후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행복은 수백만 명의 행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나지움 졸업 논문, 직업 선택에 대한 한 젊은이의 고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네는 가장 위대한, 아마도 현존하는 유일한 진짜 철학자를 만나게 될 테니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네. 나의 숭배 대상인 마르크스 박사는 중세 종교와 정치의 최후의 일격을 가하게 될 아직 대단한 젊은 사람이라네. 이때가 이제 마르크스가 기껏해야 24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는 심오한 철학적 위험과 날카로운 제기를 겸비하고 있다네. 루소와 볼테르, 홀바흐, 레싱, 하이네, 헤겔이 이 한 사람에게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게나.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다고 말했네. 자네도 마르크스 박사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느낄 걸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마르크스 박사라고 했네. 마르크스 박사.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주 대단히 영민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루소, 볼테르. 이게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사상가들이잖아요. 루소와 볼테르, 레싱, 하이네, 헤겔. 이런 사람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마르크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이게 극찬입니까? 말할 수 없는 극찬이죠. 청년 해결학파 모제스 헤스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5일 프로이센의 트리오 불이교로 644번지 2층 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인 하인리히 마르크스는 유대인 집안 출신으로 당시 프로이센 내 유대인 차별 경향 때문에 마르크스가 태어나기 전에 루터 교회로 개종한 이력이 있는 변호사였으며,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아버지는 변호사였네요. 유대인이면서 그 마르크스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서 변호사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자유주의적 사고를 많이 물려받았고, 특히 아버지가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에는 이제 장자크 루소, 볼테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한 유대인 집안이었으나 마르크스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개의치 않았으며 루터 교회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그는 모계를 통해서 필립스와 연결된다. 마르크스는 1830년 트리에이에 위치한 김나지움에 입학했으며 라틴어, 그리스어, 작문, 수학 등에서 출중한 재능을 보였다. 또한 자유주의 성향의 스승들을 만나며 봉건주의와 전제정에 대한 반감을 키워갔다. 또한 사회개혁의 의지도 있어서 1835년 졸업 논문 직업선택에 대한 한 젊은이의 고찰을 써서 인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나지움 졸업 이후 마르크스는 법학 공부를 바라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트리어에서 멀지 않은 본 대학교에 진학하였다. 거기서 그는 법학에 열심히 몰두했지만 곧 종교, 철학, 문학, 거기에 술에까지 관심을 보이는 탓에, 거기에다가 예술에까지 관심을 보이는 탓에 아버지는 그를 베를린 대학교 법학과로 전학시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호사니까 아들도 이제 법률가를 만들려고, 법을 다루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이제
법학과로 보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여튼 지금이 녹화를 시작한 지가 41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에 계속해서 리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르크스는 굉장히 내가 첫 번째도 내가 얘기했지만 마르크스는 굉장히 그 분량이 많습니다. 대장정이 될 겁니다. 마르크스 한 사람에 관해서도 이 분량이 많은데 거기다 엥겔스, 마르크스가 있고 또 엥겔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까지 다루려면은 이게 뭐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분량이.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가 그걸 이제 알아보려면 참 엄청나게 이제 오랫동안 해야죠. 그래서 이 마우스가 말을 잘 안 듣는 원인이 이게 마우스 패드잖아요, 여러분들. 이 패드가 산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패드의 뭐 값이 이거 뭐 값이라고 해봐야 얼마 가겠어요. 근데 이 패드를 산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 패드 이 표면이 이게 반들반들하게 닳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가 잘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패드를 마우스 패드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서 끝을 맺고 다음에 마르크스 하는 것은 이번 주 주말에 가야 마르크스 녹화가 있습니다.